미국은 누가 보더라도 한국의 가치를 반도체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만 어느 정도가 독립이 되면 중국과 결별을 선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자립이 가능해지면 굳이 미국과 이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홀로 서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을 벌이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딱 반도체 메모리다. 특히 GPU 시대에서 메모리 시대로 와서 더 중요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슈퍼 을이라고 합니다. 요즘 제일 무서운 게 저는 기술 유출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도 뭐 국정원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적도 되게 많았지만 제가 뭐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보니까 요즘 제일 무서운 게 이 안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안경을 통해서 이제 뭐 기술이 있는 것들을 녹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옛날처럼 뭐 USB라든가 이런 데 담는 것도 아니고 되게 이렇게 자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뭐 제가 이제 정보기관을 통해서도 이제 들었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중국 유일의 D램 반도체 회사가 유출된 기술을 부정 사용하여 중국 현지에서 최종 양산에까지 나아간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중국 반도체 메모리 기업하고 HBM 기준으로 보면 뭐 두세 세대의 격차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실 논문을 그쪽에서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 중국 그 HBM이 중국에서 나오는 GPU에 안착돼서 동작했다는 확증은 아직 없지만 지금 맹렬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중국에 가보면 산업을 키울 때 보면 우리가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정부 지원이 그리고 다른 경쟁 국가들의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배타시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D램 하나만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 관련해서 비용을 거의 대부분 이제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율이라고 보통 그러죠. 불량이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그 손실에 대한 보전을 또 정부가 해줍니다. 그리고 한국 제품이 아니라 중국 제품을 사게 되면 그 제품을 사준 기업에도 또 보조금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이제 장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을 보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강매를 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경제는 아닌 거죠. 졸면 죽는다. 뭐 이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졸면 망한다.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두세 세대를 앞서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깜빡하면 이게 뒤바뀔 수 있다.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과 김정호 교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AFW 파트너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선엽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의 정말 대단한 지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잘 만들고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이 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 건 얼마까지 써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중국 칭화대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궁금하잖아요. 교실을 살짝 들어가 봤더니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자회로, 전자기학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반도체. 그 책이 카이스트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책을 꼭 제가 80년대 공부하는 제 모습을 보는 줄 알았어요.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생 실험실에 갔는데 반도체를 이제 설계하려면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됩니다. EDA라고 하는 컴퓨터 툴을 사용해서 디자인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돼요. 워낙 트랜지스터가 많고 수억 개가 되고 연결선이 많기 때문에 연필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쓰는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시납시스라는 툴하고 엔시스라는 툴이에요.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도 그걸 쓰거든요. 똑같은 걸 쓰더라고요. 그런데 카이스트는 전자학과의 학부생이 뭐 한 학년에 100명, 200명인데 그런데 거기는 한 과가 1000명 정도씩 되더라고요. 최우수 인력들이 1000명씩. 근데 그런 학교가 한 10개, 20개 돼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인력이 너무나 많다. 거기에
국가가 기업하는 거를 굉장히 지원해주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공대를 꼭 최고의 대우 안 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유지하고 있냐? 하나는 우린 축적된 걸 무시 못하는 그동안 해온 게 인적 축적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 자꾸 빠져나오면 위험성이 있는 거죠. 제가 굉장히 놀랬었던 게 뭐냐면 중국 반도체 기업에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들리는 언어가 한국어가 참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연구실 안에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기업에 있던 연구원들이 정말 많이 이직을 해 있더란 얘기죠. 그런데 비단 한국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닌 거고요. 미국의 인텔에서도 아니면 마이크론에서도 정말 많은 어떤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 있는 인재들이 중국으로 가서 사실상 기술을 이전해 주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산업적으로 놓고 보면 일단 중국 정부에 아주 불공정한 지원이 있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쨌든 더 많은 돈을 통해서 글로벌의 인력들을 정말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것도 영향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반사이익인데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 이 D램이 글로벌적으로 많이 부족 현상을 겪다 보니까 지금 PC 업체들 입장에서는 한국 제품도 좋은데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델이라든가 휴레패커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 업체한테 지금 D램을 사가려고 이미 품질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대만 에이수스까지도 뛰어들어서 중국 제품, 우리가 보통 뭐 양스 메모리 또는 창신 메모리라고 불리는 여기서 구매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자생력을 가지고 커지는 모습들이 되고 있고, 지금 D램만 놓고 보면 전 세계 점유율이 현재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참 많이 따라왔고요. 여전히 기술적인 격차가 존재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따라잡힌다고 하면 이전에 비해서 그 따라오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보조금을 굉장히 국가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그 시장을 거의 초토화시키는 형태를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죠. 사실 거의 모든 품목들입니다. 중국이 보통 기술력을 장악하는 패턴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엔 없으니까 우리 걸 씁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다가 자국의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불공정하게 일단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를 엄청 하겠죠. 그리고 자국 기업이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그 자국 기업 올라온 것도 수준은 조금 낮을지 모르겠지만 자국 기업들한테 강매를 시킵니다. 의무적으로 무조건 써라. 사실 우리 게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제품을 일부라도 쓰게 되죠. 그러면서 점유율을 슬금슬금 뺏기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됐을 때는 글로벌에 있는 기업들을 내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러면서 기업들을 구조조정을 해서 거의 뭐 한 1000개가 있다면 2개 정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진짜 질적으로 높이는 거죠. 이러면서 자기들 기업들을 키우는데, 이런 것들이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산업에 전 분야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게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에 저는 2차 전지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창신 반도체와 양쯔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여러 경쟁에 살아남은 두 개이고, 이 두 개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엄청난 집중 투자가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양국이 패권 경쟁을 했었을 때 너희들이 없어도 돼라는 조건이 양국이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만 어느 정도가 독립이 되면 중국과 결별을 선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자립이 가능해지면 굳이 내가 미국과 이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홀로서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를 쓰고 반도체를 키우려는 전략들을 많이 쓸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히토류 또는 자원과 관계 확보하려는 노력이 최근에 펼쳐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H200을 다시 중국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가 이거 다 뜯어가지고 쫓아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데. 뜯어서 보는 건 지금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참 어려운 고도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H 시리즈는 좀 한번 지나간 용도의 GPU지만 HB200은 그것보다도 또 성능이 한 4분의 1 정도 되니까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거를 공급하면 AI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경쟁력은 좀 떨어지지만. 근데 공급 안 하면 중국이 또 자체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다리와 고민이 미국 정부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경영 상태가 나빠지면 미국 주도권이 또 떨어지니까 H200 정도 팔아라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블랙웰하고 비교하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I 성능이 중국이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H200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라든가 미국 정부 입장에서 기존에 있던 H20보다도 성능이 6배가 좋은데 이걸 줄 때 중국이 더 좋은 AI를 개발하는 걸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겠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얘네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AI 개발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대로 된 반도체를 개발하는 게 더 무섭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정도 쓰면 미국의 AI보다 성능은 낮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정도는 줘야 얘네들이 자립에 대한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결국은 놓고 보면 나중에 AI라는 것도 결국은 컴퓨팅 파워 싸움인 거고, 그 컴퓨팅 파워 싸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라는 이 어떤 그 자원이 제일 중요할 텐데, 이거에 대한 자리를 막고자 하는 저는 고도의 전술이 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AI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반도체 자립을 더 무섭게 보지 않았나.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이 반도체 자립이 됐었을 때는 자력으로 AI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갖는 거 있는 거고, 미국보다 더 좋은 AI를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걸 막고자 하는데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일단 반도체 개발을 늦추는 거다로 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약간 엔비디아하고 오픈 AI하고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불협화음이 왜 나왔느냐? GPU보다 D램이 더 중요해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GPU 시대에서 메모리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특히 이전에 비해서 이제 AI한테 어떤 것들을 많이 시켜보기도 하고 우리가 뭐 이제 많은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D램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들 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질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성능 좋은 AI를 구현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컴퓨팅 파워, 즉 D램의 어떤 수요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패러다임이 표준화된 범용 반도체에서 이제 고객 중심형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다. 즉 이게 모든 게 다 AI 때문인데요. AI의 성능 중에 하나가 동시에 몇 명한테 글을 써줄 거냐. 그 다음에 GPT 쓸 때 단어가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동시에 100단어를 쏟아낼 거냐, 그림 100개를 할 거냐, 10개를 할 거냐가 메모리가 결정한다는. 왜 메모리가 미래에 이제 반도체나 AI의 헤게모니를 갖게 됐는가? 하이닉스 분, 삼성 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전에는 메모리가 표준화된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CPU 만드는 인텔이 딱 요런 규격에 만들어줘 하고 여러 회사를 경쟁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가장 값싼 거 쓰고 뭐 가끔 가격을 후려치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밥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한 10년, 20년 전에 문 닫을 뻔도 했었어요. 지금은 어떠냐면 HBM이나 HBF나 D램이 이 GPU의 성능에 최적으로 서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같은 D램이라도 이게 사실 맞춤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H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건데 이제 맞춤형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면 그 기업들이 자기 기업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주문을 줄 거거든요. 결국 일반 D램도 단순한 D램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보다는 좀 더 맞춤형으로 그 기업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와 개념도 다르지만 기술적 난이도도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4하고 구글에 공급하는 HBM4가 달라요. 컨셉도 다르고, HBM4부터는 GPU도 일부 HBM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와 이제 경계도 없어져요. 이제는 HBM 자체가 시스템 반도체, 거기에도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GPU도 들어가고 CPU도 들어가고 복합 제품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잘하면 땅 뺏기는 거고, 잘하면 이제 완전히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걸 잡아먹는 거죠. 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긴장감을 놓을 때가 아닌데, 근데 이런 제품을 뭐라 그러냐면 커스텀 HBM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에 다 맞춰진 옷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주죠. 근데 물량은 메모리 업체가 좌우하는 거예요.
1000개 만들어주는데 난 100개밖에 못 만들어요. 물량 게임을 여러 기업하고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술력만 가지면 부르는 게 값이다. 그러니까 줄을 서시오 하면 줄을 서야 된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뭐 이제 최태원 회장 비롯해서 SK 하이닉스랑 이제 미국의 빅테크도 있고 주로 이제 엔비디아 뭐 젠슨왕도 만나서 뭐 치킨도 먹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HBM4라는 이제 새로운 제품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이 될 텐데 또 시장에서는 뭐 하이닉스 비중이 여전히 높을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왜냐면 HBM3까지는 거의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제일 크지만 사실 이거 원하는 고객들이 되게 많죠. 구글도 원하고 있고 거기에 또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도 다 자체 칩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 HBM이라는 메모리가 없으면 사실 돌아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좀 서로 만나서 의견 교환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수요가 어느 정도고 또 빅테크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면서 진짜 수요인지 가짜 수요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 AI 중심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엔비디아가 완전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졌었죠. 과거형이죠. 근데 이게 이제 HBM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가 그걸 가져가고 있는 추세.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슈퍼 을이라고 그래요. 을인데 을 같지 않은 SK 분들이나 삼성 분들 보면 요즘 을 같지 않아요. 엔비디아가 감노릇하는 게 이제 쉽지 않아지는 그런 시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를 미국 업체들이 와서 사가려면 물량 확보하려면 뭐 제가 그냥 들은 소문 용인하고 화성 호텔에서 있고요. 물량 못 확보하는 임원은 미국에서 잘린대요. AI에는 HBM이나 HBF와 같은 고용량 고속 메모리가 필요한데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의 크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16층을 쌓으면은 16배의 물량이 HBM으로 가는 거예요. 한 공장에서 에서 아마 캐파라고 그러는데 그 양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또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데 D램이 또 필요해요. LPDDR이라든가 또 스마트폰에 들어간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 생산량이 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손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HBM으로 돈 벌고 이쪽 가격 올려서 돈 벌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노트북 컴퓨터나 고성능 살려면 요즘 얼마 하나요? 300만 원. 나중에 1000만 원 해도 놀라거나 울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면 도서관 책 빌리듯이 학교에서 노트북 빌려서 쓰고 졸업할 때 반납하고 개인 소유가 어렵고 렌탈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다 AI 때문에 부메랑으로. 예.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90%를 엔비디아 GPU가 장악하고 있다면 10% 깎아 먹는 거죠. 이걸 쓰는 메타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도 만약에 엔비디아 GPU만 있으면 부르는 게 가격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경쟁 업체를 키우는 거죠. 삼성도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눈치만 안 봐도 되니까 물량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공급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약간의 힘의 균형이 이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AI를 만드는 게 결국에는 인간처럼 복합 사고를 하는 형태로 궁극적으로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말씀하신 반도체 영역은 계속 커지는 그런 흐름이로. AI의 성능 다 반도체 메모리가 결정한다. 그거를 우리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 전문가는 메모리 바운드라고 그래요. 메모리가 결정한다. 그 비밀이었어요. 그거를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뒤늦게 무릎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제 예측에 AI 전쟁은 100년 갈 것 같아요. 무역 전쟁, 석유 전쟁, 전 100년짜리 전쟁들이라고 봐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교수님께서는 HBF 메모리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HBF 시장 구도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HBM의 기초 연구는 200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뭐 하고 계셨나요? 태어났어요? 그러면 2010년에 제가 HBM 개발을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했는데 그때는 뭐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제가 그때 HBM 연구한다면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요즘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만 타도 동네 분들이 인사하면서 잘 봤다고 유튜브. 그래서 이제 뭐 하지? 그래서 이제 찾았는데 그게 이제 HBF예요. 추론할 때 과거는 미리 배운 거를 갖고 추론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 뉴스를 몰라요. 그래서 약간 엉터리 대답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의 AI는 물어보면 자료 조사 다 해서 검증해서 답을 해요. 그 자료를 미리 찾아놓고 그거를 공부해서 오픈북 시험 보는 거죠. 그런 기법이 쓰여요. 그걸 라그라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바로 옆에 자료를 쌓아놔야 돼요. 도서관 크기에 그게 또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그 대용량 메모리를 우리가 낸드 플래시라고 그래요. 그런 걸 SSD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요즘 SSD나 낸드 가격 천정부지로 오르는 게 다 그 추론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 정확성을 높이고 많은 자료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컨텍스트 랭스라고 그러는데 자료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장해야 되는 이 계산해야 되는 자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수밖에 없다. 발상은 간단해요. D램 쌓았으니까 낸드 플래시도 쌓자. 빨리빨리 자료를 내는 속도는 D램과 HBM이 결정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로 하느냐. 특히 제가 전에 만든 자료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 이 질문한 거 자료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메모리 장치를 콜드 메모리라고 그래요. 지금 막 필요한 건 한 메모리인데 콜드 메모리 때문에 낸드 플래시도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낸드 플래시가 저장 용량이 한 10배 되거든요. 여러분 USB 하나의 용량이 몇 테라바이트 정도, 얼마 정도 되나요? 뭐예요? 32기가바이트잖아요. 그게 이제 기가바이트 1000배가 테라바이트잖아요. 아마 미래에는 100테라바이트 USB를 들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량이 필요한 거예요. 콜드 데이터. 그래서 쌓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험 잘 볼 때 오픈북 하면 시험 보기 좋지 않나요? 막 책을 이만큼 쌓아두고 필요한 자료 보고 시간 제한 없이 하면 잘 보잖아요. 그래서 책장이나 도서관 같은 게 HB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BF는 뭐 우리 반도체 투톱이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샌디스크라고 미국 회사하고 손을 잡았어요. 잡았다는 게 기술까지는 아니고 스펙을 같이 잡고 같이 한번 시장 개척해 보겠다고 이렇게 했고요. 또 삼성도 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일본에 아마 키옥시아도 하고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2, 3년 후에 그게 나오면 HBM 다음으로 또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용인에 이제 SK 하이닉스 아마 캠퍼스인가요? 그게 들어서고 삼성도 용인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이제 절실하냐면 그 시설 짓는 게 반도체 특히 메모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입장에서 HBM 없이는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의존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를 자꾸 물량을 주고 키우려고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은 자체적으로 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초격차를 유지해야 되니까 새로운 한 단계 더 넥스트 버전 그 HBM이나 메모리를 계속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선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물량을 또 확보를 해야 돼요. 시장을 지배하려면. 그러려면 공장을 계속 지어야 되잖아요. AI가 속도전인 것처럼 메모리 산업도 속도전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기업이 몇백 조를 투자해서 언제까지 라인을 설치한다. 또 용인뿐만 아니라 청주에도 설치하고 있고요. 삼성은 용인뿐만 아니라 평택 공장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속도전인데 그게 늦어서 몇 년의 그 딜레이가 생기면 결국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우리 쇼트트랙 할 때 승부가 언제 나냐면 앞에 사람 넘어질 때가 나타나요. 그러면 바깥으로 휙 돌아버리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런 시설 투자해야 될 때, 설치해야 될 때, 기술 개발해야 될 때 제때 못하면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물량과 성능, 그 초격차를 유지하는 중요한 시설 그거에 제때 시설 투자가 일어나고 공장이 완공되고 또 가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금융의 규모나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나. 사실 우리나라의 법이나 이런 지원 제도가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어떤 안보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에서 거의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란 차원에서 어떤 규제들은 벗는 그런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미 다른 국가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고 있는 국가들이 어려운 국가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그게 미국과 중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국가들, 심지어 일본도 지금 장난 아니죠. 그러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런 어떤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발벗고 모든 규제를 완화해주고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살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그런 어떤 이전에 있었던 낡은 사고 또 낡은 제도 이런 걸 가지고 바라보는 게 과연 맞는지 한번 다시 곱씹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정부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국민적 설득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에 있었던 대부분의 규제 이런 틀들도 거기에 맞춰서 바꿔서 우리 기업들이 향후에도 더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게 나중에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좀 지원해서 이 우리가 계속 헤게모니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또 이들 기업이 그 국가한테 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미국에서 발간된 여러 가지 보고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반도체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와 관련해서 가장 큰 안보의 가치가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전략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대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중에 지킬 수 있는 안보 방패가 반도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지렛대로 삼아서 다양한 협상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뭐 에너지 문제가 있을 때 에너지 그 석유 수입한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무기도 마찬가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큰 게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그 회사 법인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는데 그 세금 없이 우리가 국가가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키워서 세금 더 걷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금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면 연금 수익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고갈 연도가 길어져요. 그래서 역시 기업이 잘 돼야 된다. 잘 되는 기업 더 잘 밀어주자. 특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아니면 우리 동맹국들 입장에서도 한국이란 국가가 필요해야 되는 건데 그 국가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반도체라는 데선 이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반도체를 활용을 해서 나중에 외교 정책을 활용을 할 때도 우리가 뭔가 다른 반대급부 우리나라 산업은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를 통해서 다른 어떤 그 산업에 관련해서도 더 우호적인 어떤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우리 근로자분들이나 국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외교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산업들을 육성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또 다른 혜택이 될 수 있다. 많이 벌 수 있는 데를 많이 벌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 뭔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제 부가 배포돼야 되는데 그러면 산업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이제 반도체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또 산업이 제조 산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조 산업도 AI하고 결합해서 우리 산업 경쟁을 높이고 그게 오늘 얘기한 반도체가 하나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